네, 안녕하세요. 법무부 율본의 류지연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준기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경영권 분쟁의 명가인 저희 법무부 율본에서 경영권 분쟁을 할 때 주로 많은 사건들이 형사사건화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죠. 그렇죠. 네, 경영권 분쟁은 여러분들 수많은 가처분과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이 번복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결국은 형사사건화 될 때 양측에서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김준규 변호사님이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워낙 많이 다뤄보셔서 오늘 특별히 김준규 변호사님 모시고 경영권 분쟁에 있어서 형사사건은 어떤 패턴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종류의 것들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경영권 분쟁에서 형사사건이다. 네. 기본적으로 어떤 패턴이나 네. 우리 인지할 수 있는 포인트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경영권 분쟁 상황이면 기본적으로 회사가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돈 문제가 걸리죠. 그렇죠. 돈 문제가 걸린다는 거는 곧 경제범죄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횡령, 배임, 사기, 공갈은 무조건 함께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회사를 서로 뺏고 뺏는 관계지 않습니까? 동원될 수 있는 모든 형사사건이 동원되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뭐 사무소 위조도 종종 자주 나오고. 자주 나오죠. 그리고 또 우리가 형사사건들 중에서 뭐 협박도 나올 수 있고, 그렇죠. 강요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들이 나올 수 있는데, 하나씩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영권 분쟁에서 특히 이제 동업자 간, 경영권 분쟁이라고 하면 주주들 간의 다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로 그 다툼의 유형에서 형사사건화되는 다툼의 어떤 특수한 유형이 있을까요? 일단은 동업자 간 저희도 동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서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약점도 알고 그렇죠. 비밀도 알고 숨겨준 게 많습니다. 근데 틀어줬으니까 이제 그걸 서로 다 오픈하겠죠. 그렇죠. 가장 뻔한 스토리가 가족을 회사에 취업시키고 임금 받아간 것. 오케이. 그게 가장 큰 비밀이자 쉽게 접근 가능한 횡령 사건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문제가 많이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처음에 좋았을 때는 그냥 서로 괜찮아 이렇게 음. 하다가 이제 사이가 틀어지고 나면 야 그거 너 그 와이프가 일도 하지 않았는데 너 한 달에 300만 원씩 들고 간 거 이거 횡령이지 않느냐? 그렇죠. 법인 차량 이거 왜 아버지가 쓰냐 뭐 이런 부분들. 그렇죠. 이런 걸로 이제 일단 횡령화 되겠네요. 일단 가장 간단하게 제일 먼저 날라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심지어 일을 했어요, 실제로. 일을 했는데도 네. 어떻게 했냐면 동업자 몰래 야근 수당을 찍었습니다, 네. 가족끼리. 그래서 야근 수당이 본분보다 많아요. 그런 경우도 나중에 밝혀지는 경우도 있고요. 오케이. 네. 실제로는 야근을 안 했는데 네. 야근을 한 것처럼 해서 그렇죠. 그 처음에 관계 좋았을 때는 그게 별로 문제 없었다가 네.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실은 그거는 사실 위법한 거기 때문에 네. 아무리 가깝더라도 안 하는 게 맞죠. 안 하는 게 맞죠. 그렇죠. 서로 동업을 하시는 관계에서는 뭐 저희가 이런 분쟁을 많이 하고 있지만 깔끔한 게 가장 좋습니다. 오케이. 횡령과 관련돼서 업무상 횡령이 역시나 가장 많을 텐데 네. 법카가 거의 판도라 상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서로 동업자를 믿지 못하고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열어보면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사업체 사람들 만나러 간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 사업체는 강남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 해운대에서 그 날짜에 카드가 찍혀 있는 거죠. 많이 그렇죠. 몇백만 원. 그렇죠. 딱 봐도 뭐 룸살롱이나 그렇죠. 그런 뭐, 것도 있을 수 있고 호텔도 있을 수 있고 이상해요. 이상해요. 그러면 물어보죠. 처음에는 물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거 사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썼어. 그렇게 되면 그런 의심이 하나씩 쌓이다가 터지는 거죠. 한 번, 두 번은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럴 수 있으니까요. 잘못 썼어. 법인 카드를 내가 그날 수리 취해서 실수했나 봐. 카드를 잘못 긁었어. 예, 전형적으로. 예,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 카드는요. 저도 쓰고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쉽게 나가지 않아요. 자기도 이제 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런 걸 했다라는 거는 시작됐다. 그걸 물어봤으면 분쟁은 이미 시작됐다.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자금은 어때요? 이제 비자금이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동업자들끼리 동업을 할 때 현금성 지출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건설사 하시는 분들은 비자금을 만들어서 임금 같은 게 이제 현금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때는 서로는 오케이를 했는데 이제 와서 보면
이 현금이 실제로 만들어져서 회사를 위해 쓰였나? 의심이 되기 시작하죠. 음. 그리고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뭐 어떤 행동을 하느냐? 뭐 이건 횡령과 좀 벗어나는 얘기기도 합니다만은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합니다. 네. 자기 친한 지인 업체에 서로 편의를 봐주는 거죠. 네.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제 비자금들이 어딘가 쌓여 있는데 오케이. 알 수가 없죠. 오케이. 그러면 가장 빈번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단 경영권 분쟁에서 형사화될 수 있는 사건은 업무상 횡령 사건. 그렇죠. 요 유형들을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횡령하면 역시 배임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횡령이 같은 조문에 있거든요. 횡령 다음에 배임입니다. 횡령은 실제로 돈 자체를 뭐 이렇게 하는 거고 배임은 이제 이익 가지고 하는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서로 관계가 좋을 때는 우리 류 변호사가 어떤 경영상 판단을 하면 잘했네. 잘했어. 성공했네. 이렇게 하다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류 변호사가 왠지 회사를 위한 게 아니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경영상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고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배임이라고 하면 결국 본인의 직위나 임무에 반해서 그렇죠. 회사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영상 어떤 행위나 처분을 했을 때 그렇죠. 이게 문제가 되는데 배임이 주로 많이 걸릴 수 있는 경우에 상대방이 디펜스를 하는 게 이거는 회사를 위한 거야 라고 디펜스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깨죠?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법률적 판단이라는 건 항상 일이 다 벌어진 다음에 돌이켜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경영상 판단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당시에 경영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경영상 판단을 했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나중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경영상 판단의 원칙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 동업자분들 같이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일을 열심히 하셨다는 증거들이 이미 축적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냥 예컨대 제가 했던 사건 중에는 땅을 팔았어요. 같이 사업을 한 땅을 팔았어요. 왜냐? 그 땅에다 아파트를 짓기로 했는데 아파트 짓기 너무 힘들어요. 우리 능력으로 못 짓겠어요. 네. 그래서 비싼 돈에 팔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와서 야 이거 지금 와서 아파트 경기 작년 같은 경우에 좋았을 때는 우리가 지었으면 떼돈 벌 수 있었는데 너가 그때 팔자고 해서 저쪽 업체한테 이익 주고 넌 뒤로 뭐 이익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챌린지가 들어오죠. 그럼 그때는 우리는 실제 당시의 시가 우리 회사의 당시 상황에 대해서 회의록이나 자료들을 축적해 놓으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동업자에게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만 바라보면서 이게 업무상 배임이 아니냐라고 공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당시에 중요 의사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증빙 자료가 필요하고 가능하면 동업자들끼리 서로 합의해서 이 결정을 했다는 것을 남길 필요가 있겠네요. 무조건 남겨야 됩니다. 뭐 이메일로 남겨있으면 이메일로 가장 좋고요. 남기면 제일 좋고요. 네. 카톡이라도 그렇죠. 카톡이라도 전부 다 우리가 증거 자료화 할 수 있으니까 요즘은 여러분들 뭐 모두 사인이나 이렇게 전자서명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요한 의사결정인데 나중에 혹시 이게 딴 말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반드시 좀 증거를 남겨주시면 우리나라 이제 분들이 서로 문서화하고 하는 거 약간 꺼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업을 하실 때에는 서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확실히 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확실히 해야 되고요. 투명하게 할 때 서로 더 믿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배임도 한번 살펴봤고 이제는 이제 가장 치명적인 그 형사범죄 중에 한 개죠. 사기. 네. 그러니까 사기는 이제 모든 사람이 사기. 내가 사기 당했다. 우리나라 사기공화국. 그렇죠. 돈을 줬는데 못 받았습니다. 사기죄 아닌가요? 모든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는 나라인데 일단은 예컨대 둘이 또 이제 동업을 했어요. 회사에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투자 계약서인지 대화 계약서인지 이상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애매해요. 근데 회사가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돈은 대여금이니까 돈을 주시오. 그러면 이제 회사가 어려운 돈을 못 갚겠죠? 그러면 사기 당했다. 이렇게 들어오고요. 오케이. 그리고 회사가 너무 잘 되었어요. 그러면 문제는 당시에 계약서가 애매했기 때문에 지분 관계가 정리가 안 돼 있었을 확률이 높거든요. 네. 돈은 받아놓고 지분은 안 준다. 사기. 네. 이런 잘 식으로.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말씀드렸듯이 잘 되면 이건 투자였다. 그렇죠. 근데 지분 왜 안 주냐? 그렇죠. 사기. 사기. 안 되면 이거 대여금이었다. 왜 안 갚느냐? 사기. 그렇죠. 이런 식으로 거는 경우들이 이래도 있습니다. 사기, 저래도 사기. 이게 법리적으로 이게 실제로 범죄가 되냐 마냐를 떠나서 그냥 고소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오케이.
이 지금 회사에게 투자라는 명목으로 지급을 하고 이게 대여금인지 아니면 이게 투자인지가 헷갈리는 경우들이 결정적으로 너무 많은데 네, 요 두 개를 분간을 하려면 결국은 주식을 주고받았는지가 핵심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금을 회사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개인이 회사에 돈을 넣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그 액수에 맞는 지분율만큼이 이전이 돼야죠. 그래서 그렇죠. 실제 주주 명부가 딱 만들어져 있으면 그렇죠. 나중에 이걸 대여금이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겠죠. 대여금이라고 하면 돈을 돌려줘야 되고요. 그대로 줬던 돈을 이자와 함께 반환시켜야 되고, 대여금에서는 주식이 주고 관리가 전혀 없고요. 그죠? 투자금이라고 하면 이 투자 대가의 주식을 받아야 되는데, 이 주주명부상 내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다면 이건 투자가 아닌 거고. 그렇죠. 이건 대여금입니다. 그죠? 이런 식의 사기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그걸 뭐 일명 투자 사기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사건화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기 사건도 많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는 물리적으로 아니면 말로써 업무를 방해하는 그런 그렇죠. 사건들. 이게 또 이제 많이들 말씀하신 업무방해인데, 이제 서로 사업을 하다가 와서 방해하는 거죠. 이제 사이가 틀어졌으니까 이제 일 못하게 하고, 뭐 와서 뭐 삿대질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업무 방해를 이제 고소를 하시게 되죠. 그리고 업무 방해를 고소 당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가서 차분하게 앉아서 얘기를 했을 뿐인데, 이거 업무 방해한 거 아니냐. 너 때문에 중요한 계획을 체결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형사상 업무 방해가 되려면 위계, 허위사실규, 또는 위력이라고 하면 여러 사람들 가서 이렇게 어깨들 데리고 가서 오케이.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들어오면 이게 실제로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죠. 형사상 업무 방해를 성립을 시키려면 단순하게 내가 업무 방해 당했다라는 결과뿐만 아니고 그 방법론이 위계라면 속이는 거. 그리고 위계 허위사실 유포,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걸 유포시킨 거거나 아니면 위력을 통해서만이 업무 방해가 인정이 된다라는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돼요. 네. 이제 쭉 우리가 좀 다뤄봤는데 이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게 뭐 무고나 위증 같은 것도 언급을 하시잖아요. 네네. 이제 동업자 간에 서로 말씀하시는 경우에는 서로 기억하는 게 다른 경우도 있고요. 또 아예 다른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고소를 계속 당하셨어요. 그런데 다 무혐의 처분을 받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너무 억울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무고 고소를 하게 되세요. 무고 고소를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고소는 고소권자, 그러니까 권리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내가 억울하니까 수사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허위 사실을 가지고 고소를 한 게 아니면 이 무고죄가 잘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동업자 간의 기억을 서로 혼재돼서 하고 있든 뭐 잘 모르겠는 부분을 그냥 불기소 처분이 났다고 무고죄를 고소를 하시면 무고도 될 수 있어요. 무고의 무고. 그렇죠. 왜냐하면 무고가 아닌데 그렇죠. 고소를 했다는 것으로 무고의 무고. 그렇죠. 무고의 무고가 되실 수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사가 나중에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해줄 때에는 정확하지 않다라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무작정 하시게 되면 본인의 위심만 깎이게 되는. 무고는 함부로 덤빌 수는 없고. 그렇죠. 저희 형사소송법상으로도 형법상으로도 무고는 여러분들 이게 목적범입니다. 그래서 의도뿐만 아니고 얘를 진짜 어떻게 한번 기소를 실제로 얘를 진짜 욕보이겠다라는 느낌으로 무고를 해야만 사실 상대방이 이제 무고죄로 처벌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문서 위조도 수사기관이 굉장히 싫어하는 유형의 범죄 아닌가요? 그렇죠. 사문서 위조는 특히 동업자시기 때문에 이분도 찍을 수 있고 저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와서는 넌 찍으면 안 되고 나만 찍을 수 있었잖아. 그런데 왜 찍었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최근에 이제 상담했던 사례들 중에서도 본인은 대표이사가 아니고 상대방도 대표이사가 아니고 대표이사는 A라는 다른 분인데 중요한 서류를 상대방의 도장을 찍었다. 이게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이거 내가 사문서 위조 및 돈행사죄로 우리가 고소할 수 있냐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물어봐요. 그렇죠. 많이 물어보죠. 자, 동업을 할 때 주주간 분쟁에 있었을 때 사문서 위조와 관련돼서 우리가 특별히 좀 주의해야 될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위조 같은 범죄는
찍었냐 안 찍었냐로 그냥 일도 양단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기소되거나 아니거나.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권한 범위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와서 그 두루뭉실하게 경영을 하시다가 나중에 와서 이건 왜 찍었어? 라고 하면 순간 할 말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괜찮았잖아. 됐는데. 이게 여러분들 이 사무소 위조의 기본적인 범죄 성립이 되는 경우는 권한이 없는 자. 그렇죠. 권한이 없는 자가 예를 들면 내가 대표이사 아닌데 법인인감을 찍는다든지 그죠? 근데 내가 대표이사로부터 위임장을 포괄적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건들에 대해서는 내가 법인인감을 찍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으면 이거는 사무소 위조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 권한과 관련된 주고받음을 기본적으로는 문서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죠. 위임장이든 뭐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아까 류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서로 도장을 찍거나 문건을 만들었으면 서로 확인하고 공유하는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너무나 당연하게 도장을 찍어 오다가 너 사무소 위조했잖아. 그때 내 그 승인도 없었는데 왜 이걸 찍었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게 복잡해지기 시작하고 특히 관계가 틀어지면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뤄볼 수 있는 마지막 범죄는 위증이네요. 그렇죠. 이제는 누군가 한 분이 기소가 되셔서 법정에 갔습니다. 법정에 가시면 고소인 입장에서는 선서를 하시고 증언을 하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우리 측 말을 증거를 쓰지 말라고 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럼 가셔서 선서를 하시고 위증의 벌을 받게 됩니다 라는 경고 문구까지 들으신 다음에 증언을 하게 되세요. 그런데 증언을 하실 때 기억에 반하는 말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상대방이 또 기억에 반하는 말을 오히려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제3자한테 우리 둘 사이가 사실은 그런 관계였잖아. 또는 이분이 대표이사고 이분이 그냥 직원이었잖아 라는 말을 교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증교사.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면 판사도 어느 순간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왜냐하면 앞뒤 말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만약에 여기서 무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거기 판결문에 이런 말이 있겠죠. 증인 누구누구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제 바로 위증 고소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생각보다 위증으로 처벌받는 경우들도 종종 있나요? 예, 위증으로 되는 경우는 제가 실제로 한 사례에서는 그러니까 자기 신의 위증으로 해서 제 의뢰인이 한번 감옥에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항소심 단계에서 저희가 이거는 위증이다 해서 오히려 그분이 들어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중범죄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야 자기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어떤 말도 뭐 하실 수 있다, 그렇죠. 번복할 수 있다 하겠지만 법원에서 선서하시고 하는 말씀은 절대로 과장하시면 안 된다. 네. 수사기관에서 이야기하면서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거는 그 진술의 신빙성의 문제일 뿐이지만 그렇죠. 실제 이제 선서하고 나서는 이거는 이제 범죄로 이제 중범죄죠. 법원을 해당돼 속이는 있- 행위니까요. 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저희 법무법인 김준규 변호사님과 함께 경영권 분쟁 시에 주로 많이 다뤄지는 범죄 유형들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번 쭉 보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흔히들 많이 겪는 문제예요. 첫 번째, 가장 먼저 횡령, 배임, 그 다음에 사기, 업무방해, 무고, 위증, 그 다음에 사무소 위조까지 생각보다 물론 이 범위 밖에서도 각 개별 법령에서 형사처벌 규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주 패턴적으로 많이 나오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요 유형을 좀 파악하시고 특히 동업자 간에 좀 사실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기준이 없이 막 함부로 하다가는 좋을 때 좋은 건데 결정적일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주간 분쟁, 경영권 분쟁, 동업자 분쟁이 생기지 않게끔 사전에 각자가 좀 조심해서 경영하실 필요가 있고 만약 이런 일이 생기신다면 이 컨텐츠를 보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고요. 법무법 율본의 류재현 변호사였습니다. 네, 김준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트업과 비상장 주식을 공부하는 최선의 솔루션 류재현의 주주스쿨.